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2년 가까이 끊겨있는 판문점 연락 채널도 정상화하자고 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면 평창올림픽 참가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첨예한 문제들까지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회담에 나올지 돌발 변수는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하루 만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이루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화재로 숨진 3남매는 부검에서 특이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법원은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엄마의 과실이 추한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준희 양 친아버지의 내연녀가 준양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는 데 가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할 땐 경찰 앞에서 각본대로 연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내 목욕탕과 찜질방의 소방시설을 불시 점검한 결과 3곳 가운데 한 곳꼴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합판으로 막아놓은 현장은 고발합니다. 이대 묵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이후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내성균을 키우게 된다는데 국내에선 어린아이의 가벼운 감기에도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일주일 뒤인 다음 주 화요일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오늘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낼 용의가 있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또 이와 함께 2년 가까이 끊겨있는 판문점 연락 채널을 복원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민경호 기자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긴급 회견을 열고 오는 9일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시기와 장소, 회담의 급을 제안한 겁니다. 회담 주제에 대해선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문제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핵 문제의 엄중성을 감안할 때 저희가 일단 남북 당국 간에 마주 앉게 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서로 관심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남북 연락 채널 복구도 제안했습니다. 남북 당국 회담을 언제 어떻게 어떤 의제로 개최할지 판문점 연락 채널로 사전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의를 앞두고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는 어떤 사전 교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자, 우리가 제의한 대로 고위급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자리에 누가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회담에 나서는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회담의 내용과 깊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사가 나올지 김수영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정부는 오늘 북한의 회담을 제안하면서 고위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가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 이렇게 해서 약간은 좀 오픈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위급 회담 제안은 차관급보다 장관급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남북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인사가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실제 목함질의 사건으로 개최된 2015년 8월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의 경우 우리 쪽에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대표단으로 나섰습니다. 북측에서 어떤 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위급이란 회담의 급은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과도 이어집니다. 고위급 회담을 위해선 대표단 명단 교환이나 의제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해 남북 간 연락채널이 자연스럽게 복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친 연락에는 북한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북 간 판문점 채널은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과 함께 끊긴 상태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자, 이렇게 회담 참석자가 누군지 정해지고 나면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지도 결정될 겁니다. 평창올림픽 참가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까지 의제를 넓힐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민감한 북핵 문제도 다룰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유성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회담이 성사되면 평창 대표단 파견 문제부터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북한 대표단의 규모와 구성에 대한 북측의 구상을 청취한 뒤 평창까지의 이동 경로와 신변 안전 보장 문제, 숙소 문제 등도 회담 주제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첫 남북 대화의 자리인 만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장으로 최대한 넓혀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 재개라든가 남북 관계 복원 이런 문제들로 저희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따라서 정부가 지난해 7월 제안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도 회담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큰 틀에서 다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제를 올려서 북한이 합의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비핵화도 던져야만 이 전체 플랫폼이 여러 가지 국가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고 출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쪽에서는 얼마든지 의제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경우 북한도 한미 군사훈련 중지와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중지 등 우리가 민감해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남북 대화의 의제 확대에 미국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그럼 여기서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 한번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자, 어제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좀 더 넓혀서 역제안을 한 셈인데 우리 정부의 의도 어떤 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이 한반도 상황은요, 이 북핵 문제로 워낙 꼬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잘하게 회담 여러 가지 해가지고는 잘 풀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큰 틀의 고위급 회담,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북 양쪽에서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해보자. 이렇게 해야 좀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과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미사일을 쏴대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화의 기회가 한 번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온 기회를 확실히 잡자. 이런 의도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창올림픽이 이제 41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워낙 얼어붙어 있던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좀 통 큰 승부수를 던졌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이 이제 1월 2일 아닙니까? 이틀밖에 안 됐는데 2018년도에 남북 관계 관련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안정식 기자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북한의 어제 신년사는 한미 공조를 깨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늦추려는 꼼수라는 분석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렇게 속전속결식의 반응을 보이는 건 역시 대화의 동력을 계속 살려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남승모 기자입니다. 오늘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안은 김정은 신년사가 나온 지 불과 28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조명균 장관 기자회견 자체도 회견 1시간 반 전쯤 전격 발표됐을 정도입니다. 정부의 속전속결식 반응은 우선 38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입니다. 올림픽 안전과 흥행을 위해 북한 대표단 참가가 급선무라는 건데 여기에다 그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대화 채널이 복원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제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미 전략자산 철수 등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북한이 조건부 대화 제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대화가 북핵 문제 논의를 시작하는 입구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남북 평화 구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간 대화를 지렛대로 북미 대화, 북핵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결국 대화 국면을 이용해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을 늦추려는 북한 의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북한을 얼마만큼 대화로 끌고 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 장면입니다. 당시 북한의 실세 3인방으로 불렸었던 황병서와 최룡해 그리고 김양건 이 세 명이 한꺼번에 깜짝 방문해서 우리 측이 술렁일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한다면 과연 어떤 인사가 포함될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자, 2인자로 통하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함께 깜짝 카드로 김정은의 친동생 김여정이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다면 먼저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는 북한의 체육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최휘는 노동당 부위원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대로 남북관계 개선의 사변적 해로 삼겠다는 의지를 북한이 보이려고 한다면 평창에 더 높은 급이 올 수도 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도 북한은 당시 최고 실세였던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3인방을 한꺼번에 인천에 보냈습니다. 3인방 가운데 황병서는 좌천됐고 김양건은 사망했기 때문에 이번엔 최룡해가 북한 대표단을 이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룡해는 당 조직 지도 부장을 맡으며 명실상부한 북한의 2인자로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북측 나름대로 입장을 밝혀올 테고요. 대표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될 겁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카드로 여동생 김여정을 보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여정이 평창에 올 경우 국제사회의 모든 관심이 김여정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국면 전환을 노리는 북한의 의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해석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서 미국은 지켜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짧은 한마디 말고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의 압박이라는 대북 정책 기조와 또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라는 이 두 가지 큰 명분 사이에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소식은 김흥수 기자입니다. 북한의 신년사가 나온 지 만 하루도 더 지났지만 미국의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 지켜보자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부입니다. We'll see. We'll see. 새해 첫날부터 트위터를 통해 이란 시위대에 적극적인 응원을 보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북한에 대한 무반응은 그만큼 복잡한 속내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핵 타격을 운운하며 미국을 위협한 만큼 일단 최대의 압박이라는 대북 기조에서 변경을 가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력 건설 완성했다고 하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재를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변한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의향을 밝힌 상황에서 평화올림픽의 판을 깨기도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이 분명히 뒤통수 칠 겁니다. 북한이 저거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이건 완전히 판을 깨는 건데 올림픽이라는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반면 대화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나 핵군축 협상 등이 거론될 경우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섣부른 반응으로 잘못된 인식을 주기보다는 남북 대화 진전 상황을 관망하며 평창올림픽 이후를 상정해 판짜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네, 안전식 기자, 앞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북한이 신년사 고지고대로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제안했을 리는 없고 그 속에 분명히 좀 숨은 의도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걸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우리 정부가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북한이 대북 제재를 균열시키거나 한미 갈등을 유도하려는 이런 이제 숨은 의도하에 대화를 제기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정부는 또 우리 식대로 이거를 활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남북 간의 연락 채널 하나가 없어서요. 우리가 북한에다가 뭘 전하려고 하면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대고 떠드는 실정입니다. 이게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대화 채널 하나도 없는 이 남북 관계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살려서 최소한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기타 필요한 남북 관계 정도는 복원하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북한의 의도에 노란하면서 핵 문제를 도외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핵 문제가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남북 사이에 연락선이 복원이 되고 대화의 창구가 어느 정도 열린다면 이런 대화의 분위기, 대화의 동력이 좀 오랜 시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북한이 평창에 오고 한미훈련이 연기가 되면 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까지 이 3개월의 시간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대화의 틀을 만들거나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다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월에 가면은요, 4월이 되면은 이제 연기됐던 한미훈련이 다시 열리겠죠. 그리고 4월에는 김일성 생일 인민군 창건을 해서 북한의 기념일들이 줄줄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월 기간 동안에 우리 정부가 중요한 성과를 이뤄야 되는 좀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의 대가격으로 우리가 현지에 파병했던 아크 부대를 철수시키는 계획이 지난 2016년 말에 작성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정부의 이런 철수 의도를 알게 된 게 두 나라 사이 갈등의 한 원인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말 합동참모본부가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 철수안을 작성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송기, 차량 등 철수 수단과 철수 기간, 필요 경비 등을 상세히 점검해 언제든 철수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전 준비를 한 겁니다. 합참의 철수 검토는 먼저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앙숙 관계 때문입니다. 2016년 핵 제재가 풀린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해 공을 들였는데 여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장기간 파병을 유지하는 게 정권 교체 이후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작용했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월남에도 5, 6년 갔었는데 아크 부대를 오래 두는 게 부담스러웠고 어차피 민주당 쪽으로 정권 바뀌면 파병 동의안 통과 안 될 거라 생각했다. 2016년 말 작성된 아크 부대 철수안이 아랍에미리트까지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국익 차원이라며 함구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 청와대 참모들이 파병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가 사달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참 철수 검토에도 아크 부대 파병 연장안은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민아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축소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율을 올리는 문제는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밖에 그 공시지가라든지 공정가격을 또 이렇게 저희가 수정하는 여러 가지 대안도 있기 때문에 현재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80%를 곱해서 결정합니다. 정부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려 과세 표준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시가격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 시행이 쉽고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동의가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가액 비율 조정 같은 경우에는 고액주택이라든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핀셋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강남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 시가의 60에서 70% 수준인 공시가격 자체를 높이면 재산세와 상속세 등도 덩달아 오르게 돼 정부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인선을 이달 안에 끝내기로 하는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이 보유세 개편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만 적지 않은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취득세 등 등록세 같은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현 기자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납세자의 최대 3% 정도였지만
세금 폭탄이라는 반발 속에 결국 축소됐습니다. 조세 저항이 정치적 부담을 키운 경험 때문에 정부는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핀셋 증세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인상한 이른바 부자 증세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나라 보유세 비율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중간 정도로 인상 여력이 있는 데다 인상을 찬성하는 여론이 월등히 높다는 점도 감안한 겁니다.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은 보유세 인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한다면 조세 마찰과 조세 저항은 상당 부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취등록세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래세 비중이 높아 조세 저항을 누그러뜨리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거래세가 높은 상황인데 보유세마저 높인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거래세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부담을 임차료에 반영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 등 후속 대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집에 불을 내 어린 세 자녀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 대해 법원이 과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세 남매의 엄마가 실수로 불을 냈다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방화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C 고우리 기자입니다. 숨진 세 아이의 엄마 23살 정모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이는 왜 놓고 나오신 건가요? 담배 불을 끈 기억은 있으십니까? 정 씨는 실질심사에서 흐느끼며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불을 내 4살과 2살, 15개월의 세 남매를 숨지게 하는 등 과실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며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숨진 3남매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세 아이의 기도에서 연기를 마신 흔적이 나왔다며 화재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른 범죄로 인한 특이내용은 안 보입니다. 그런 걸 검사에 보고하시면 그것도 검토해야죠. 경찰은 정 씨가 실수로 불을 낸 것에 무게를 두면서도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나기 전 이혼한 남편에게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불이 난 후에는 아이들을 구하지 않고 혼자 대피한 점 때문입니다. 경찰은 정 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됨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고준희 양 사망 사건 속보입니다. 준희 양의 죽음도 안매장도 모른다던 친아버지의 동거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준희 양이 실종됐다는 거짓 신고를 할 땐 미리 짜고 경찰 앞에서 연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오정현 기자입니다. 고준희 양 아버지의 동거녀인 이모 씨가 숨진 준희 양의 유기를 공모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준희 양의 죽음도 유기도 자신과는 관련 없다는 그동안의 거짓 진술을 접고 사체 유기 가담 혐의를 결국 인정한 겁니다. 준희 양의 아버지인 고모 씨와 이 씨의 어머니인 김모 씨가 안매장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이 씨가 적어도 묵인한 겁니다. 준희 양을 야산에 묻고 굳이 8개월이 지나 경찰에 실종을 알린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안매장 후에도 다툼이 잦았던 고 씨와 이 씨가 결국 지난해 12월 8일 헤어졌는데 서로에게 골칫거리였던 준희 양의 죽음 문제를 털어내기 위해 지구대에서 실종 신고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오자마자 막 서로 원성을 높이면서 내연녀는 당신이 그때 데려가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아이의 소재를 놓고 고성이 오갔어요. 이들의 뻔뻔한 연극에 속아 이후 수색 인력 3천여 명의 헛수고는 20일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씨의 거짓이 결국 탄로나고 사기극의 일원이었던 것이 드러나며 이들의 뻔뻔함에 많은 이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양구에서 군용버스가 2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버스에 타있던 장병 22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4명 이상이 중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도로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늘어서 있고 가드레일 바깥쪽 절벽 아래엔 25인승 버스 한 대가 떨어져 있습니다. 차체는 완전히 뒤집혔고 바퀴 한 축은 사고 충격으로 버스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의 한 터널 근처에서 군용버스 한 대가 도로를 벗어나 20여 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내리막길로 내려가다가 커브 내리막길에서 반대 차선 가드레일을 치고 벼락을 떨어져서 전복이 됐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장병 22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최소 4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장병은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소속으로 군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오던 버스가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크 고장 또는 차가 눈길에 미끄러졌을 가능성 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군 간부와 운전병 등을 상대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어제 강원도 강릉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새해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해 경포 해수욕장에 갔다가 119 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를 해놓은 건데 어디 불이 나거나 사고라도 났다면 정말 아찔했을 상황이죠.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게 불과 얼마 전이지만 이렇게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목욕탕과 찜질방을 불시 점검했는데 3곳에 한 곳꼴로 비상구를 막아놓는 등 실태가 심각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이튿날 서울소방본부가 한 목욕탕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비상구로 통하는 길을 합판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요즘 나가는 데가 하나로 또 없애버렸잖아요. 이곳뿐이 아닙니다. 불이 날 경우 급히 대피해야 할 통로를 창고로 쓰는가 하면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피난할 때 장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라서. 비상구를 아예 잠가놓고는 딴청을 피우기도 합니다. 왜 안 넣는지 우리도 이상하네. 비상구 유도 등이 없거나 망가진 경우는 예사고 오작동이 시끄럽다며 화재 감지기를 비닐로 덮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제천 화재 직후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 시내 319개 목욕탕과 찜질방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위반 업소만도 120곳에 달합니다. 3곳 가운데 한 곳은 불이 나면 피해를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이제 지하에 위치한 곳이 많아서요. 나갈 수 있는 통로는 비상구뿐이잖아요. 장애물을 쌓아 놓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피난에 어려움이 많죠. 단속됐던 찜질방 한 곳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피난 통로에 침대를 갖다 놓고 직원 휴식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피난 유도 등은 여전히 꺼져 있는 상태. 과태료 처분과 행정 조치까지 받고도 여전히 나몰라랍니다. 이거 불 딱 들어야 칸칸에도 비상구 딱 보이고 나간단 말이에요. 불이 안 들었잖아. 근데 이거 왜 안 고치세요? 이거 이제 건물에서 고쳐야 돼. 위에 사무실에서. 이용객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제천 싸우는 불난 거 알지, 그거? 나 무섭다. 이제는 아무리 높아도 2층 건물 아니면 소방서 옆에 있는데 갈 거라고 했더니 언니가 여기는 괜찮아. 반복되는 참사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면 위험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7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점거농성을 했던 장애인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권위가 전기와 난방 공급을 끊고 식사 반입까지 제한하면서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란 비판을 받았는데 인권위가 오늘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10년 11월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 확대와 현병철 당시 인권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에 뇌병변 1급 장애인인 고 우동민 씨도 참여했습니다. 농성이 길어지자 인권위는 자체 대응 매뉴얼에 따라 12월 들어 전기와 난방 공급을 끊고 장애인 활동 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까지 제한했습니다. 이런 반인권적 조치 때문에 우 씨는 전동 휠체어 충전이 안 돼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난방이 끊기는 바람에 감기까지 걸렸습니다. 고열과 복통 때문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세가 악화해 우 씨는 결국 7년 전 오늘 숨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진상조사팀을 구성하라고 권고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과 활동가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7년 만에 인권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받은 어머니는 통안의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인데 아들이 보고 싶어요. 한번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서 그냥 동민이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 동민아. 2010년 사건 이후 줄곧 책임을 부인해오던 국가인권위는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야 인권 침해,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SBS 이병희입니다. 추운 겨울에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동파되면 참 난감하죠. 누수라도 발생하면 그 피해 복구 비용은 크게 늘어나는데 전월세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관련 분쟁이 생기면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요? 갈등은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출근했다가 월세로 사는 오피스텔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흘간 집을 비운 사이 원룸의 난방기 배관이 터져 아래층 집까지 물이 흘러내린 겁니다. 처참했어요. 프레쉬 하나만 켜놓고 정말 밤새 닦았어요. 그래서 진짜 퇴근하고 와서도 계속 닦고. 집주인은 세입자인 A씨가 관리를 안 하고 집을 비웠다며 100만 원 가까운 수리와 보상비 전액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리 소홀로 인해서 된 거잖아요. 그거는 뭐 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날 다른 세입자 B씨는 방에 있는 동안 난방기 배관이 터졌습니다. 집주인은 B씨에게도 수리비 전액을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A씨는 수리비 절반을 내기로 했고 B씨는 난방기를 아예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뭐 억울한 거 제가 관리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관리를 한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뭐 눈앞에서 터지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며. 법에선 원칙적으로 집주인 책임이 크지만 세입자도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7년이 넘는 건물의 유지 보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그 당의 목적물을 임차인이 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이 샌 오피스텔은 지어진 지 20년이 됐습니다. 집주인 책임이 클 수 있지만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도 기본적인 관리를 다 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 상담센터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과실을 따져볼 것을 권합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들의 혈액에서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발견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항생제 내성균을 키우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오남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벼운 질병에도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 실태를 장세만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감기에 걸린 30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따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항생제가 든 약을 처방해줍니다. 포함해가지고 낼 거니까요. 지금 감기긴 한데 같이 먹는 게 더 빨리 날 것 같긴 해요. 또 다른 소아과. 항생제를 꼭 써야 하느냐고 묻자 관행적으로 쓴다고 답합니다. 물론 정확히 하려면은 그때 검사를 해서 무슨 게 나왔나 확인하고 피부과 피 검사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병원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처방을 한 거예요. 감기는 80% 이상이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돼 세균에 감염됐을 때 주로 쓰는 항생제를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도 기자가 찾은 병원 3곳 모두 어린아기 감기에도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면역체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약제들에 대한 이제 감인 반응이라든지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발되는 경우가 성인보다는 당연히 더 많거든요. 우리 국민은 물론 의사들도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하루 항생제 사용량은 OECD 평균을 훨씬 웃돕니다. 특히 2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항생제 처방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항생제 남용 문제는 가축이나 수산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엔 우리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가축 항생제 남용 실태를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란계로 쓰일 새끼 병아리를 키우는 양계 농장. 농장주가 플라스틱 병 속에 담긴 약물을 병아리가 마실 물에 섞습니다. 병에 든 약물은 세균성 설사를 치료하는 항생제입니다. 초강력 항균제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어느 농장이든지 이것을 지금 다 농장마다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농장 창고를 둘러보니 병아리한테 쓸 영양제와 효소 등 다양한 첨가제들이 나오는데 항생제 약품도 여러 가지 눈에 띕니다. 좁은 축사에서 밀집 사육을 하다 보니 항생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닭이 성장 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모든 것에 취약해. 멍병, 장염 그것을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는 그것도 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 항생제 물질이 아니에요. 일반 농장뿐 아니라 무항생제 인증 농장 역시 항생제를 쓰긴 마찬가지입니다. 사육 후 출하 시점에 잔류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도록 항생제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휴약기간 규정만 지키면 인증 제도상 항생제를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쓰는 사람 많이 써요. 저는 한두 가지 쓰거든요. 2011년 축산 사료에 대한 항생제 첨가가 일체 금지되면서 사용량이 반짝 줄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문제는 항생제를 쓰면 쓸수록 기존 항생제를 써도 죽지 않는 내성균이 가축에서 많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닭에서 발견되는 대장균의 경우 항생제 내성률이 80%에 달하는데 일본에 비해 15배나 높습니다. 이런 내성균들이 가축 배설물 등의 경로를 통해 사람한테까지 옮겨지면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수의사 처방 없이도 쓸 수 있는 항생제 품목을 최소화하는 등 가축에 대한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며칠 전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새해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대마초 판매가 합법화됐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곳이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새해 첫날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문 열기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인구 4천만 명,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We were here at about 5 o'clock this morning. It's history. It's history. And I think it's beneficial. It's going to help a lot of people. 만 21살 이상 성인이면 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나 1인당 28g까지 마리화나를 살 수 있습니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는 주민 생활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화나 매출 규모가 올 한 해에만 4조 원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반면 범죄율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We'll just have to wait and see. I mean, I was telling my mom, like, oh, we'll have people coming out of the woodwork. You wouldn't have even expected to try it.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은 최소 7-80만 명, 한국인 관광객도 해마다 50만 명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 거래는 합법화됐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흡연은 여전히 금지되며 차 안에서 피울 경우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이란에서 닷새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는데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로 번지고 있습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건물에 불이 붙자 시위대가 환호성을 지릅니다. 거리의 차량도 줄줄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닷새 동안 이어진 시위 과정에서 적어도 20명이 숨졌습니다.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건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입니다. 2009년 시위는 개혁 성향 대학생들이 주도한 민주화 시위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0%를 훌쩍 넘는 청년 실업률 등 경제정책 실패가 원인이 됐습니다. That it is clearly a leaderless. There is a very strong frustration amongst the population over the worsening economic situation. 시위는 부와 권력을 독점한 기득권층에 대한 규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슬람 신권 정치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란을 불량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호재를 만난 듯 연일 트위터에 지지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با مردم ما همدردی بکنه یادش رفته که چند ماه پیش ملت ایران را ملت تروریست نامید. 이란 정부는 조만간 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전방위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긴 버거워 보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네, 8시 뉴스는 오늘부터 올해의 소비 트렌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해에는 가격 대비 성능을 뜻하는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올해는 가격 대비 만족도와 가치를 따지는 이른바 가심비가 그 자리를 대신할 걸로 보입니다. 가심비에서 심은 마음 심자입니다. 오늘 첫 순서 정혜경 기자입니다.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시민단체가 제작한 달력들입니다. 재능 기부를 받아 10년째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수익금으로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는데 보통 1, 2월이 돼야 다 팔리던 달력이 지난달엔 이미 품절됐습니다. 작년부터는 이제 판매 부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소비하는데도 가치가 있는 곳에 이제 후원의 의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모금으로 상품을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도 부쩍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후원하는 희망 나비 팔찌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시계와 같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후원도 하는 일석이조의 크라우드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좋고 조금이나마 기부도 될 수 있어서 물건을 살 때 성능이나 효율보다는 만족감을 더 중요시하는 가심비가 소비자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대한 불신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는 기분이 좋아져야 하는데 나쁜 기업의 물건을 소비한다는 생각이 들면 소비한다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를 손꼽던 소비 트렌드가 새해에는 소비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스스로 만족감도 느끼게 되는 가치 소비로 점차 옮겨가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오늘 밤 충북과 경북 북부 지역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이 한파특보 지역은 내일 아침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니까요. 출근길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한층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로 오늘보다 3도 가까이 내려가겠고 한낮에도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이후로는 기온이 조금씩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전국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내려가겠는데요.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 4도 안팎에 머물겠고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 소환인 금요일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목요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걸 지키지 않을 때 억울한 희생자가 나온다는 걸 최근 참사에서 우린 분명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 탓, 또 시스템 탓을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식부터 한번 되돌아볼 때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